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지역은 내일부터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 속에 코로나19 재유행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석 달여 만에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이 다수 확진돼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실내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대담한 K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오늘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곳곳에 황사눈을 뿌리고 있는데 눈이 그치는 내일은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불경특별연합 폐지 심사를 보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폐지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내년 1월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경특별연합 폐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제 2구역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장 주변 개성역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KBS 보도 이후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철거 명령이 내려진 재난위험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부산은 눈 소식은 없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곳곳에 황사눈을 뿌렸는데요. 게다가 내일은 최강 한파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이 집중되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저녁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대 10c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남, 경북 내륙에는 1에서 5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쉽게 쌓이는 한방눈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발 황사까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 위기경보도 계속 확대돼 현재 수도권과 강원, 전북에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고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도 계속 올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강원과 충남, 전북, 전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눈을 직접 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눈이 그친 뒤에는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거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내린 눈이 얼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는 물론 출퇴근길 차량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동파사고를 막으려면 수도 계량기를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싸줘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하는 만큼 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어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 부산시의회가 무산된 불경특별연합의 폐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부산시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폐지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내년 1월까지 계속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상중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불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은 불경 초광역 경제동맹 연구모임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규약안이 폐지돼야 특별연합 사무국을 해산하고 대신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었으라도 폐지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일단 다음 달까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동맹이 옳은 방향인지 불경특별연합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시의회가 폐지 심사를 보류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폐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내일 상임위 심사, 15일 본회의 의결이고 울산시의회는 내일 상임위 심사, 16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졸속적으로 폐기하려 한다면 800만 시도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개 시도의회의 서로 다른 결정과 법적 소송까지 얽혀 부울경 협력은 당분간 겉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벌써 20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로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오늘 또다시 국회를 찾아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 임종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벌써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본조사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 중 희생자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에 반발해 국조위원 사퇴서를 제출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2차 가해를 멈추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3당 소속 국조위원들도 별도 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공전의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정 협의도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유가족이나 생존자의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가 될지 먼저 판단해보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이밍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는데 정작 예산안 협상은 수일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KBS가 지난해 6월 개성 여자고등학교 인근 거제 2구역 아파트 재개발 공사의 위험을 알리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반년이 지나도록 조합 측과 대기업 건설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통에 학생들은 여전히 철거 명령이 내려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바로 옆 고등학교가 위험하게 서 있습니다. 이 재개발 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TLENC 등 대기업 건설사 3곳이 공동 시공단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2020년 10월부터 학교 옆 구역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6월 10일 철근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학교 건물 벽면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계속되자 건설사 측은 붕괴를 막기 위해 건물 곳곳에 파일을 박았습니다. 운동장도 갈라져 땅 꺼짐이 우려되자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체육관 천장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고 건물이 기울어 1년 반 동안 폐쇄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나서 나오고 난 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이게 30cm 정도 되네요. 예, 그 당시 30cm 크기고 그리고 두께도 한 5cm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게 천장에서 떨어졌다? 예,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 학교 측은 외벽이 부서진 뒤 공사장과 가까운 교실 20여 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400여 명은 인근 대학교와 실습실 등에서 1년 6개월 동안 불안하고 불편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습실을 너무 교실처럼 당연하게 쓰니까 조금 불편하고 갈라지고 그런 거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7월 본관 건물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오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철거 때까지 일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주처인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 측은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를 하기 전에도 C 등급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뭐 제가 지금 해주냐 안 해주냐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판단하죠?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소송을 가서 뭐 판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학교 측은 지난 9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석 달이 다 돼가도록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한수원이 마련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관련 주민공청회가 논란 속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시민사회 계속되는 요구에 부산시가 뒤늦게 자치단체 주도로 주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기존의 공청회와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는지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산과 파행을 거듭해온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 결국 부산시 주도로 오는 22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시민사회가 부산시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한수원 측 전문가 4명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패널을 꾸려 발제와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기존 공청회에서는 한수원 측 전문가만 패널로 참가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부산시도 토론에 발제자로 참여해 수명 연장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 대상인 8개 구군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토론회를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안전 조례에 근거해서 수명 연장이라든지 방패장과 같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그걸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대로 공청회를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 행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다른 요구안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부산시 참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를 주관하여 원만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조성해 주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통의 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저희들이 그는 우리 입장이나 결과에 따른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한수원은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며 다만 패널 구성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부산시와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코로나19 여전히 경각심 가지셔야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집계되며 지난 9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춤하던 겨울철 재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조짐입니다. 보도 임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며 약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6,8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만 명대를 기록했던 어제보다 약 3.8배 증가한 수치로 주말 이후 진단검사 건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증가폭이 큰 편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14일에 9만 3,94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고 화요일 기준으로도 9월 6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도 9천여 명 많은 숫자로 일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최근 증가세가 의무 조정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8명 줄었지만 여전히 46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은 34.7%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9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3만 1,128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 60대 2명 등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부산도 오늘 석 달 만에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0시 기준으로 6,236명이 신규 확진되며 109일 만에 최다 발생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는 2,31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종사자 8명 중 7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빵과 음료 등으로 대체 급식을 했으며 내일부터 사흘간은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이 어제부터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입원 환자를 돌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전국의 병원 대부분이 올해 뽑기로 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 홍화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상급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이 지역 내 협력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4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면 2년차 전공의 1명만 남게 된다며 더 이상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제 해당 대학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기존 소아 입원 환자가 모두 퇴원하는 시점에 맞춰 입원 병동을 닫았는데요. 어린이들이 외래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입원이 필요하다면 당분간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인력 부족입니다. 입원 환자를 본다는 게 당직 의사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인력으로는 여력이 없어서 폐쇄하게 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정원 207명 중 지원자는 33명, 16%에 불과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갈수록 떨어지면서 2019년엔 80%였지만 이후 급격히 낮아져 4년 만에 10%대, 역대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은 올해도 미달입니다. 수련병원 10곳 중 8곳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한편에선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 사이 600여 곳이 폐원했는데요. 5년 동안 해마다 130여 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줄고 개업병원이 문을 닫는 이유, 출생률이 떨어지고 진료 수가도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료 인력 부족이 소아응급 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근 5살 어린이가 호흡 곤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소아과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받고 다음 날 아침에서야 다른 병원에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119 구급대를 불러서 소아과 있는 응급실을 가시던가 아니면 이제 저보고 직접 리서치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언제든지 데려가서 진료가 가능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에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 필수 인력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재정 투입과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하나도 발표되지를 않았어요. 급여 지원이라든가 전담 전문의 고용 지원 시범 사업과 같은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것이 현재 진료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소아청소년과가 전체 인구 중 17%의 진료를 담당하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아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300만 원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던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아이템에 수백 명이 투자에 참여했는데 피해 규모만 자그마치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판매 사업 설명회입니다. 소액으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통신 전문가가 매장 개설과 운영을 전담하고 통신사와는 대형 가전 판매점과 같은 혜택을 약속받았다며 수익을 장담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고수익도 매장 개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떼었다는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그때 바로 쓰러져갖고 벌써 3년 됐어. 애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수사로 밝혀진 피해자만 338명, 피해 금액은 267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 처음부터 수익 보장이 불가능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데다 통신사와의 우대 혜택도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투자사 대표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모집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속에 정부가 모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 등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마스크 해제도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성호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모실 때마다 저희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그렇죠. 최근에 실내 마스크 벗는 시점을 정부가 내년 1월로 일단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데 확산세는 또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하는 거 해제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질병청은 모레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 시기와 그리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또 26일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연내에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월은 그런데 아무래도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분기 내, 다시 말해서 3월 이내에는 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은 특수시설을 제외하고 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해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떤 상황이냐 또 누구냐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독감하고요. 코로나19하고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스크를 벗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리포트에도 이야기 들으셨지만 8만 명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1일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제일 낮았던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는 2만 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일 기준으로는 6만 명대까지 올라갔거든요. 3배 가까운 정도로 증가를 했고 독감 환자의 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트윈데믹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고위험군의 감염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방역 강화에 대한 무게는 더욱더 유증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독감이나 또 기타 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 감기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벗는 것이. 지금 일선에서는 정말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독감 환자도 막 급증을 하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환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혼란도 있을 테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것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였어요. 그 지자체에서 우리는 한번 해제를 해보겠다. 이게 도화선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발달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보통 언어를 습득하거나 또는 감정을 배울 때 표정이나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배우는데 특히나 이제 유아기, 그러니까 2-3살, 3-4살의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은 예. 사실 표정을 보고 사회생활을 배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가 거의 3년이 되면서 그런 정서나 언어의 습득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연구 발표도 있을 그래요? 정도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근거도 조만간 전국적으로 마스크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사실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그 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한 달 빨리 한다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실내에서 저 식당을 갔을 때 식당을 가면 밥을 먹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식당에 들어갔을 때와 또 계산할 때 이때만 마스크를 써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무용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 뭐 식사할 때는 편안하게 그냥 식사하다가 출입할 때만 그리고 계산할 때만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착용은 방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마저도 만약에 해제하게 된다면 이 방역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굉장히 떨어졌기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확산의 추세가 강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 상징적인 모습으로 봐야지 식당에서 소용없으니까 다 벗고 있으세요라고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보면 관중석이라든지 또 해외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아예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내든 실외든.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빡빡한 거 아닌지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생각이 들 텐데. 5월부터 제가 최근 지난주까지 5번 정도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놀라웠던 게 뭐냐면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제한이 없는 국가가 16개 국가고요. 15국가는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착용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실내 장소 전체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사실은 시기상조인 결국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아시아 유럽 같은 경우는 국내선의 승무원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뭐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잘 지켜서 나쁠 거야 없지만 세계적인 추세도 고려는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이제 12세 이상 청소년도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이 개량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이 의무 해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곧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건데 백신까지 또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년이 코로나19 감염에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성인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쉽게 이제 감염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감염한 청소년도 성인의 1.8배입니다. 그만큼 이제 학교라는 집단 생활과 활동력이 높다라는 반증이라고 많이 모여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말 백신이 필요한가에 대한 득실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청소년 코로나19 감염자 중에 사망한 18명 중에 14명이 고위험군이 해당됐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저하됐거나 또는 만성폐질환, 소아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의 경우에는 이런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3배에서 5배 감염 위험이 높고 재감염률이 1.8배 높다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정부가 이제 내일 모레죠 토론회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뭐 마스크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방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확진자의 수가 10월 둘째 주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가 되었지만 치명률은 0.11%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감염에 따른 일반 성인의 위중증 위험성은 그래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예. 점이고 그래서 유황병 같은 일부 시설이나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쪽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확진자나 위중증 그리고 사망자의 발생 추세 그리고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해제를 했을 때는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질 그렇군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정확한 지표와 기준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위중증 환자와 맞습니다. 사망자인데 이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들 여태까지 잘 버텼지만 네.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다음번에 다른 걸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립니다. 냉장고 속에 깜빡 잊고 지난 어묵이나 요구르트. 보기에는 너무 멀쩡한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위한 기준인데요. 유통기한은 음식의 안전한 섭취기한을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음식 폐기량이죠. 식약처에 따르면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548만 톤,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처리 비용도 매년 1조 96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음식이 6천억 원이니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죠.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도입된 것이 소비기한인데요.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에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보통 식품의 품질이 안전한 기간을 정할 때 유통기한이 60에서 70%로 설정된다면 소비기한은 80에서 90%까지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보관만 잘한다면 식품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두부를 기준으로 볼까요? 두부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7일로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소비 기준으로 잡는다면 6일이 더 늘어나 내년 1월 4일까지 섭취가 가능해지는 거죠. 식약처에서는 2025년까지 200여 개 식품 유형, 약 2천여 개 품목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일 실험을 마친 식품 유형 80개 품목부터 우선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실험 결과를 본다면 앞으로 빵은 31일까지, 햄은 57일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식품보다 보관을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우유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식약처는 우유는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면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식품 변질의 위험 때문인데요. 특히 식품이 변질됐을 경우 그 책임은 제조사에서 지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이에 식약처는 2023년을 계도기간으로 부여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8년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유통기한. 이제는 소비기한에 익숙해져야 할 텐데요. 제도 도입으로 식품 폐기량이 감소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촉발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어젯밤 10시쯤 부산 연제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2km가량을 운전을 하고 연제구의 한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은 뒤 시민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해당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새로운 슬로건 개발과 도시 브랜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상상 곱하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상 곱하기의 총괄 디자이너는 나건 홍익대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맡았으며 수행한 황부영 브랜다임 파트너스 대표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올해 안에 부산도시 슬로건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월드브릿지 부산을 포함해 후보안을 3개로 줄여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찬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한기가 강하게 밀려들면서 기온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부산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오늘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체감 기온은 무려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비롯해서 현재 충청과 전북 등으로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지나고 있는 우리 지역은 내일 하늘빛 쾌청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경남 내륙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영하 3도에서 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고요. 울산이 2도, 그 밖의 지역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쯤 기온이 살짝 오르겠지만 이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19 검사로 보건소를 찾은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지난 3년간 지역의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제외한 다수의 보건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결핵, 대사증후군 등 질병 진단, 또 어르신과 아동 대상 예방 접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 또 B형 간염 백신 등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못한 채 버려진 백신이 1년 새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도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보건소를 이용하던 취약계층에 집중됐는데요. 이 추운 겨울이 이들에게 더 혹독하지 않게끔 취약계층 의료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